어우, 뭐 박수고. 오늘 제가 사실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설명회는 완전히 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하여튼 뭐 강사는 원래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청중이 있어야지 힘도 나고 이러는데, 너무 또 별로 안 계시면, 듣는 사람도 그렇고, 얘기하는 사람도 힘 빠지고 이래서, 또 어쨌든 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굉장히 좀 힘을 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번 주 제가 그 목요일인가 이때 하여튼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이번 감기가 코로나는 절대로 아니에요. 전 뭐 병원에 가서 또 검사 다 받았는데 그런 건 아닌데 목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목 아프고 코도 나오고 뭐 하여튼 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진짜 지금도 뭐 완벽한 상태는 아닌데요. 그래도 뭐 굉장히 좀 좋아져서 중간중간에 혹시 제가 코를 좀 풀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왜 그러니까 좀 감기가 아직까지 좀 덜 나서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제 얘기는 대략 한 1시간,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반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얘기를 할 거고 오늘 혹시 제 얘기가 혹시 빨라서 복습하기를 원하시면 저녁에 온라인으로 다시 그 설명회가 있어요. 오늘 아마 오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다 한번 이렇게 다시 보내드리거든요. 요새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는 게 굉장히 일반화돼서 사실 오프라인의 거의 10배 정도의 인원이 사실은 온라인으로 신청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녁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혹시 그 다음에 오늘 얘기를 좀 빠뜨린 게 있거나 뭐 중간에 그랬을 때는 아마 저녁에 그 유튜브에 수의학원 이렇게 치면 동영상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마 내일 아침 정도 아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중3 어머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중3? 대부분이 중3이구나. 고등학교 현재 1학년 어머님 계세요? 있으세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얘기는 혹시 동생 있으세요? 그러면 동생을 위해서 오늘은 중3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의고요. 그러니까 2028 2028학년도 대입부터 막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상황들을 좀 예상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로 주 타켓은 현재 중3 이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길게 안 할게요. 저희 학원은 분당에서 제일 오래된 학원이에요. 25년 된 학원인데 요즘에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분당에 뭐 계속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들,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 학생들도 이제 거의 뭐 이제 40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손잡고 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배웠던 학원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학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들도 저희 학원에 굉장히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뭐 시행착오가 있거나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에 보냈을 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매년 졸업생들은 대략 한 300여 명 진짜 좋은 학교,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들에 진학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제가 학생들이 이제 찾아오니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뭐 아이들 뭐 아마존 이런 데서도 근무하고, 뭐 이렇게 뭐 사법고시 연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많고. 제가 한번 조금 좀 지나면 아이들 졸업생들에 대해서 한번 추적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졸업생들이 어느 쪽에 주로 좀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어쨌든 고3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항상 좋은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남기고 싶은 인터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학생들이 좀 해주고 그래요.
이 학생들은 영재고, 과고 들어간 아이들, 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학원의 영재고, 과고는 이렇게 보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머님들 뭐 아실 거 아니에요. 영재고, 과고 준비했다가 떨어지면 조금 뭐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대목들도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수과학 쪽에 좀 이렇게 아이들이 편향돼서 이렇게 공부를 할까봐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 또 뭐 영재고, 과고 준비했던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를 가건 자사고를 가건 간에 아이들이 뭐 잘 적응해서 또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저희 학원 소개드리고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교육과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어머님들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제가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공통교과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여기가 국영수만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막 표가 길면 사실은 좀 이렇게 어머님들 막 헷갈리기도 하고 잘 눈에 안 들어와서 국영수만 일단 얘기를 했는데, 공통교과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그죠? 1학년 과정이 공통교과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대부분 이제 선택교과를 들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택교과를 듣는데, 선택교과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들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아이들이 이렇게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일반 선택 과목이 대부분 수능 과목들이에요. 제가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반 선택 과목이 각 교과목에서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어에서 배우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2028학년도에 수능 과목.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대수, 미적분원, 확률통계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영어는 영어 1, 2 이게 수능 과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들은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들.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은 지금 중3 아이들, 중3 이하 아이들 하고요. 아이고 이게 빠졌네. 중3 이하 아이들하고 중3 이하 아이들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하고 아닌 아이들하고의 차이점은 뭐죠? 이게 뭐 차이죠? 이게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차이점 뭐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현재 고1, 고2, 고3 아이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예요. A, B, C로만 평가해요. 그것도 3단계, 5단계도 아니에요. A, B, C로만 평가해요. 그래서 수학에서 기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A, B, C로 평가했어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 지금 중3 학생들 그 이하 아이들은 이 진로 선택 과목도 다 상대평가예요. 몇 단계죠? 5단계, 그죠? 5단계 상대평가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있죠?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융합 선택. 과목별로 국어에도 있고, 수학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뭐 사회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융합 선택 과목은 뭐로 평가하죠? 지금 중3 이하 아이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하에서 마찬가지로 이 과목들도 다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5단계 상대평가예요. 5등급제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죠. 단, 예외가 있어요. 요 융합선택 과목은 사회하고 과학 있죠. 사회하고 과학 과목에 관한 융합선택 과목은 등급평가를 안 하고 그냥 A, B, C, D, E 이런 식으로 5단계 성취평가를 해요. 사회하고 과학, 과목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뭐 다른 과목들은 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
다 그냥 등급평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평가를 하는데 왜 융합선택 과목에서 사회하고 과학은 절대평가를 할까요? 성취평가를 할까요? 그것마저도 이런 과목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학교마다 막 많이 달라지는데 이것마저도 만약에 등급평가를 하면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한 어떠한 좀 특이한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그냥 등급평가를 안 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에 대한 융합 선택 과목만 등급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뒤에 다시 한번 뭐 나올 텐데 어쨌든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다 대부분.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들 예전에는 이게 그냥 성취평가 A, B, C로 성취평가를 했는데 요번 중3부터는 이것도 등급평가를 한다. 그죠? 등급평가를 한다. 이 대목에서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자사고나 이런 데 있잖아요.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서 요 진로 선택 과목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게 A, B, C 성취평가란 말이에요. 등급평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목들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급 물리. 고급 물리? 진로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서 뭐 고급 물리, 뭐 고급 화학 이런 것들 막 깔아가지고 깔아고선 학생들한테 듣게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등급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로서는 뭐 괜찮죠. 그렇잖아요. A, B, C니까 뭐 웬만한 애들 A 맞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중3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한번 문제 내볼까요? 이제 과학이 이제 또 관심사일 텐데 물리원, 화학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중에서 어느 거예요? 어느 교과에 속해요? 예? 물원 이런 게요? 일반 선택 과목.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투 과목들 있죠. 물투 들어봤죠? 화투, 물투, 화투, 지투, 생투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맡겼냐면 두 개로 찢어졌어요. 다. 그러니까 물투 과목이 2개로 찢어지고요. 생투도 2개로 찢어지고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8개가 됐어요. 그게 8개가 됐는데 그거는 어디에 속해요? 진로 선택 과목에 속해요. 예전에는 투 과목이 어디에 속했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는 A, B, C로만 평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3 아이들은 그러한 투 과목들 있잖아요. 이게 2개로 찢어졌잖아요. 찢어져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인데 마찬가지로 5등급 상대평가예요. 정리되시죠? 그러면 왜 물투 이런 것, 그러니까 물투, 화투, 지투 이런 것들을 2개로 찢어놨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만 이걸 왜 찢어놓지 이거를? 그냥 예전처럼 배우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교과부에서 물투 과목을 왜 2개로 찢어놓고 생투도 왜 2개로 찢어놓고 이래놨을까요?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는 학기제예요. 한 학기에 끝나야 돼요. 무조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투 과목들이 예전의 과목들을 보면 이렇게 길게 1년 동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느려서. 근데 그러기엔 너무 양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기제로 끊어지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찢은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어머님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 둘 게 고교학점제는 학기제다. 학기제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이렇게 배우는 그런 교과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학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내용이 어떻게 교육과정 편성에 이제 반영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고교 선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봤을 때 아 얘가 일반 선택 과목이구나, 아 얘는 진로 선택 과목이구나, 얘는 융합 선택 과목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어머님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육과정 편성표가 눈에 들어와요. 지금 중3 어머님들은 아마 각 학교에서 한 9월 말 정도 되면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릴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 설명회 하잖아요.
학부모 설명일 때 그 교육과정 편성표, 앞으로 이 학생 우리 학교에 오면 우리는 이렇게 가리키겠다 이런 편성표를 얘기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기준이 이제 이런 기준에서 편성표가 짜여져 있을 거예요. 저도 좀 궁금해요. 아까 학교에서 분당에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 편성표를 좀 짤지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야지만이 이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거다. 수학도 그래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어쨌든 대수, 미적분원, 확률통계 이게 수능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등급평가죠. 5등급 등급평가고 그다음에 기하, 미적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등급평가예요. 이것도 뭐예요? 등급평가예요.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하고 과학 과목의 융합 과목들만 아닌 거고요. 이것들은 다 이것도 국어, 영어, 수학은 다 융합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등급평가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수학은 여기 있는 거 다 오늘은 수학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다 등급평가로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머님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뭐뭐 들어야 돼요? 이과다. 이과 학생이에요. 그럼 뭐뭐 들어야 돼요? 이거는 뭐 당연히 듣는 거 1학년 때 이건 다 들어야 돼요. 뭐 들어야 돼요? 선택 과목에서 대수 들어야 돼요. 미적분원 들어야 돼요. 확률통계 들어야 됩니다. 기하 들어야 돼요. 미적분 2 들어야 됩니다. 최소 요 5과목은 필수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5개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자, 문과는 어떻게 될까요? 뭐뭐 들어야 돼요? 문과 대수 들어야 돼요. 미적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요거 들어야 돼요. 요게 필수 과목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별로 대학에서 안 좋은 눈으로 얘를 쳐다봐요. 얘 이거 왜 안 들었지? 이렇게 돼요. 이거 왜 안 들었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이해 가시죠? 자, 고등학교 1학년 거만 이걸 뭐 다 설명하면 너무 힘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거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등학교 1학년 거만 설명을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때 시험을 딱 봐봐요. 딱 봐보면 자기의 이제 등급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내 위치가 나온단 말이죠. 딱 나오니까 그때 벌써 한 1학년 한 학기를 딱 보내면 이제 막 좀 혼란스럽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심지어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지방 학생들은 1학기 때 이렇게 좀 눈높이가 높은 그 지방 학생들 있잖아요. 자기 이제 뭐 꿈이 뭐 진짜 좀 좋은 대학 또는 좋은 학과를 가고 싶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자기 생각대로 안 나오면 걔네들이 뭐 할까요? 자퇴해요. 자퇴한 다음에 뭐를 하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봐요. 근데 지방 아이들은 검정고시 안 봅니다. 그냥 버텨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를 진학해요. 다시. 지방 애들은 그래요. 근데 그 자기가 갔던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기는 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멀리 가요. 좀 약간 그 아이들 없는 데 쪽으로 가요. 거기서 이렇게 좀 내신을 다시 따죠. 그 좀 그게 서울 쪽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수도권 쪽 아이들하고 지방 아이들하고의 차이점. 근데 어쨌거나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중요해요. 1학년 때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1학년 때. 그래서 뭐 선행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중3 정도, 특히 중3 겨울방학 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해서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들어가서 잘할 거 아니에요. 내신 성적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쨌든 고등학교 겨울방학은 늦어도 겨울방학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뭐 바뀌는 내용은 이거예요. 현재 아이들은 이렇게 배워요. 수학상은 3단원인데 이렇게 요 도형의 방정식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고교 학점제 중3 이하 아이들은 이쪽으로 넘어왔죠. 요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던 2학기 때 들어갔던 경우의 수가 여기로 올라갔어요. 공통수학 1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행렬이 추가가 된 거죠.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행렬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행렬의 양은 많지 않고 요렇게 바뀐 것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 경우의 수가 사실은 이게 경우의 수가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에 나오는 확률편에 나오는 앞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을 어렵게 내면 진짜 한없이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일일이 따지게 이렇게 만들고 어렵게 내면 요걸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원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원 과정이 뭐 예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양이 결코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이 부분, 요 3번 도형의 방정식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기말고사 범위인데 이 부분을 어려워하기는 해요.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경우의 수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실제 고1 부분에 있어서의 수학이 그렇다고 해서 1학기 과정이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어요. 상황은 경우의 수 때문에 그래요. 여기 경우의 수 때문에. 행렬은 뭐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가볍게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2학기예요. 2학기는 여름방학도 굉장히 짧아요. 그렇잖아요. 겨울방학은 한 거의 2달 정도 되는데 여름방학은 한 달 정도뿐이 한 달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다 보니까 이 2학기 때 이 과정을 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행을 안 하는 학생도 선행을 아무리 안 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중3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는 수상학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가서 조금 아마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2학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올라가서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빨리 아마 수학 과목이 안 나와버리면 전체적으로 이게 주요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신에 있어서도 이제 아이가 굉장히 동기부여도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렇게 보시라고 얘기했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아까 여기서 보통 교과라는 것은 아까 뭐 일반 선택 과목 등등 쭉 써 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등급으로 처리하고요. 성취도도 나오고 원점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과목 평균 이런 것들 다 나와요. 다만 표준 편차만 안 나오는 거죠. 이 표준 편차가 없어진 거는 이것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표준 편차가 있으면 이 정보에 있어서 성적표 정보에 있어서 표준 편차가 있으면 아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등급이 없어도. 등급보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아이의 위치를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그거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금방 요건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표준 편차가 없는 거죠. 표준 편차가 없기 때문에 등급에 의존해서 등급이나 아니면 뭐 성취도나 아니면 여기서 성취도 비율, 뭐 A가 몇 등급인지, B가 몇 등급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점수들, 그 다음에 평균 점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대학에서 정성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 내신에 있어 표준 편차가 없어서 그렇게 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 과학, 융합 선택은 상대 평가를 하지 않고 요거 안 하죠. 그 다음에 성취 평가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체육, 예술, 뭐 과학, 탐구, 실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등급 평가도 안 하고 원점수도 기재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ABC 3단계로 표현하죠. 교양 과목은 뭐 이런 것도 다 안 하고 그냥 통과냐 패스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죠. 이 교양 과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요. 고등학교에서 철학, 그 다음에 무슨 생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하고 관련된 그러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교과목 생태와 환경 이러면 그건 교양 과목이에요. 그다음에 무슨 철학 뭐 이런 것들 철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 다 교양 과목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전문 교과 이 부분은요. 전문 교과는 이게 뭘까요? 전문 교과가 뭐죠?
예전에는 전문교과가 과학고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뭐 하여튼 그 외고라든가 이런 특목고들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목을 전문교과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는데, 고교학점제에서의 전문교과라는 요 표현은요, 실업계 아이들 얘기예요. 이건 실업계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업계 아이들 얘기니까 이 전문교과에 대해서는 지금 인문계 다니는 어머님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업계 아이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군을 17개 군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각각의 직업군, 뭐 이게 뭐 그렇잖아요. 뭐 농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직업군에 따라서 이런 전문교과들을 편성한 거예요. 다 이런 마찬가지로 표시한.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해당 사항 없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는. 자, 그 다음에 어머님들 이제 교육과정, 수학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표는 각 학교별로 9월 말이면 학교 홈페이지에 아마 게시가 될 거예요. 아마 학교 설명회 할 때 분명히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중3 어머님들은 당연히 뭐 설명회나 이런 데 좀 가보셔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고요. 그 밑에 학년, 2학년, 1학년, 뭐 중학교 이 어머님들도 미리 이렇게 좀 가서 좀 들어보시면 각 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심 있는 학교는 찾아가서 보시는 게 좋은데, 수학 과목은 이렇게 돼요. 1학년 때는 당연히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이게 쉽게 얘기해서 수학상, 수학하 이거예요. 이게 수학상. 지금 현재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수학하. 그게 이제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까 그건 얘기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보세요. 2학년 때 이렇게 돼요. 1학기 때 대수, 2학기 때 미적분 원. 이 미적분 원이 현재 얘기하면 수2예요. 요게 수1, 요게 수2 이거예요. 현재 지금 교육과정으로 얘기하면 대수가 수1, 그 다음에 미적분 원이 수2 이 얘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배워왔어요. 배워왔고, 문과 아이들은 확률 통계만 뭐 1학기 때 듣겠죠. 그럼 2학기 때는 뭐 하냐?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뭐 다른 거 하나를 듣겠죠. 안 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과 아이들은 확률 통계 기하를 이렇게 들을 겁니다. 4개를 들어요. 2학년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현재는 4개를 듣는 학교는 없어요. 4개를 듣는 학교는 현재 없지는 않죠. 있어요. 있는데 딱 한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학교가 현재 어딜까요? 현재 분당에 일반고 중에 이렇게 커리큘럼 짠 데 있어요. 어디죠? 어디요? 어디? 뭐 상품을 걸어야지 얘기를 하시는가 봐. 이 학교가 판교고등학교가 이래요. 판교고가 이래요. 그러니까 판교고가 미리 짠 거예요. 이게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2학년 때 확률 통계 이렇게 됐어요. 1년 내내 확률 통계 배워요. 아니면 1학기 때도 기하, 2학기 때도 기하. 그러니까 기하를 1년 내내 배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고교 학점제는 뭐라고요? 학기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요게 수능 과목이잖아요.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2학년 때 끝내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3학년 때 끌고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끝내야 되는데 이과 애들이 그렇다고. 그리고 이게 기하가 예전에는 그냥 성취평가 과목이었으니까 상관없었는데 지금 이게 등급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걸 고3에 끌고 가기는 부담이 돼요. 이거를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요 기하를 3학년으로 끌고 가버리면 좀 부담이 되겠죠. 이게 성취평가 A, B, C, 현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렇게 해도 고3 때 별로 크게 부담이 없는 과목이 될 수 있으나 고3 때 등급을 저걸 나눈다?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편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판교고등학교 커리큘럼이었던 거예요.
거의 고민을 했던 거죠. 그 학교가. 유일하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진짜 빡세지죠. 과목이 4개예요. 그죠? 과목이 4개예요. 요게 좀 변화된 고교학점제하에서 예상되는 교육과정 편성표다. 문과 아이들은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기하 할 필요 없어요. 문과 지망 학생들은. 그러니까 요거 한 학기 딱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요때는 뭐 안 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수학과 관련된 거를 뭐 하나 더 들어도 되고, 뭐 경제 수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경제학과 이런 데 진학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걸 들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 요거는 9월 말에 각 학교에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좀 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 표들을 좀 보시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시라는 얘기 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자, 뭐 이건 다 뭐 많이 보던 표인데, 지금 제가 요 표를 가지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요건 9등급제고요, 현재. 이건 이제 5등급제예요. 5등급제인데, 현재 어머님들 9등급제 하에서, 서울에 있는, 그냥 서울에 있는 한 15개? 아니면 뭐 10개 대학 정도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내신 등급이. 여기서. 여기 몇 퍼센트? 1등급? 2등급? 대부분이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가려면 1등급, 2등급, 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9등급제 하에서 유의미한 등급은 2등급까지 일반고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고 기준에서. 이 정도 아이들이 유의미해요. 뭐 자사고 아이들 같은 경우 있죠. 자사고. 아니면 뭐 특목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유의미한 등급은 한 요 정도 돼요. 여기. 한 3등급에서 여기 4등급 요 사이? 요 정도. 여기까지가 4등급까지가 40%거든요. 그 위에서부터 상위 40% 되는 아이들인데, 여기 아이들까지가 이제 보통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수시로 진학하는 아이들이에요. 뭐 3점 얼마 뭐 이 정도 되는. 4 뜨면 그런 데서 좀 쉽지는 않아요. 뭐 3점대 뭐 이 정도. 등급으로 얘기하면, 등급으로 환산됐을 때 일반고 기준에서는 여기 2등급. 요게 기준이에요. 10%. 그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렇게 꽤 끊어진 거예요. 1등급이 10%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간다고 생각하면, 일반고를 간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유의미한 등급이다? 여기까지예요. 1등급. 그런데 사실은 일반고등학교에서도 모든 과목을 다 1을 찍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1등급을 과목별로 10%까지 1등급을 주기는 하지만 모든 과목을 다 1로 찍었다. 그래서 평균 등급을 내니까 1.0이다. 이런 아이들은 진짜 드물죠. 그건 대략 추정치는 나중에 뒤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추정치를 또 좀 뽑아놓은 데이터들도 있는데, 어쨌든 1.0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도 이제 뭐 여기하고 여기가 섞여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1.0에 수렴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내신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한 10개 대학 정도 내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사고나 이런 데는 어디까지 유의미한 등급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자사고는 어디까지예요? 여기에요. 가서 여기 2등급은 찍어야 돼요. 물론 자사고에서 2.0 이렇게 만들기는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2.0에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일부 3등급도 찍는 아이들이 있겠죠. 자사고 가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균 등급 내면 대략 한 어떻게 되겠어요? 뭐 2점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초반 정도 아마 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런 아이들까지만 수시로 가는 거죠.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나머지 아이들은 다 뭘로 가요? 나머지 아이들은 청시죠.
그죠? 정시죠. 정시로 가는 그런 형태를 가겠죠. 물론 뭐 지방으로 좀 눈을 돌리면, 지방 국립대나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해요. 요새 보면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이 9등급제로 얘기하면 보통 4등급 아이들, 4등급, 5등급 이렇게 뭐 여기하고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내면 4점 얼마 뭐 이렇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았는데 어쨌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의 등급을 가져야 된다. 요걸 좀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수학 얘기를 뒤에 가서 제가 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올 1등급 추정 인원을 보니까 이게 이제 9등급제 하에서의 인원과 5등급제로 됐을 때 인원인데 좀 제가 좀 너무 좀 과장되게 좀 잡기는 했어요. 제가 그리고 요거 좀 잘못됐는데 중3입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표를 그대로 써서 중3이에요. 이 밑에 바꾸셔야 됩니다. 요거 중3. 제가 좀 요건 좀 과하게 잡았는데 대략 일반적으로 올 1등급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1.0에 거의 수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전국에 대략 한 10,0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10,000명. 대략 10,000명 정도.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를 그냥 기준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 학교가 2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모든 전 과목이 1.0 되는 애가 한 몇 명 나올까요? 250명 중에. 대략 한 명이요? 한 명보다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대여섯 명 나오지 않을까요? 대여섯 명은 나올 것 같아요. 한 학교에. 한 전교 5등 이내. 그러니까 뭐 그 정도, 5등, 6등. 많은 학교는 한 7명까지는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250명의 1등급 인원이 25명이잖아요. 10%니까. 그런데 그 인원수에서 분당에서 한번 이렇게, 분당 굉장히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 그래도 5명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느낌이에요. 그냥. 뭐 근거는 없어요. 5명은 나올 것 같다. 5명, 6명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1,700개예요. 1,700개인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거의 뭐 해먹는 애가 계속 1등이야.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서열이. 그러니까 뭐 한 학교에 제가 보기엔 5명, 6명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1,700개에다가 6명만 계산해도 거의 10,000명 정도 되잖아요. 대략 한 10,000명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럼 10,000명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3%보다는 좀 안 되는데 그 정도 인원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10,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머님들이 환산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요. 서울대, 연대, 고대에 뽑는 인원수가 10,000명이에요. 대략. 그런데 이건 내신 등급이잖아요. 근데 수시로는 정시로 40%로 뽑고 수시로 60% 정도 뽑거든요. 모집 인원에. 그럼 10,000명에 60%면 대략 그냥 계산하면 6,00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내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뽑는 인원이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 집어넣는 애들은 다 어떤 아이들이다? 내신 성적이 1.0이라는 거죠. 1.0이에요.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의대 의대 인원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한 4,500명, 올해 뽑는 인원만 한 4,500명 정도 대략 되는데 전체 인원이 한 8,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치한 하여튼 그 수의대까지 다 하면 한 8,000명 되는 거니까 이런 그 메디칼 계열들 있죠. 메디칼 계열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내신 성적은 뭐다? 1.0이라는 얘기예요. 1.0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신 성적이 이제 5등급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아주 상위권 대학들 있죠. 이런 데의 내신성은 1.0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6개 대학 있죠.
서영고, 서성한. 서성한까지 잡았을 때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2만 명 정도 돼요. 2만 명 정도 되니까 2만 명의 한 60%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서성한 계열 아이들도 거의 1.0에 수렴하는, 꼭 1.0이 아니더라도 1.0에 수렴하는 그 아이들이 서성한 집어는 거기까지도 뭐 대략 1.0 계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원수로 보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5등급 제하에서의 어떤 등급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하니라고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수능은 뭐 특별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수능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왜 제가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예외가 뭐냐면 사회하고 과학 때문에 그랬던 거죠. 원래 사회 과학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현행처럼 물원, 화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돼야 되는데 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과정이니까 문과건, 이과건 이렇게 통합적인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문과도 뭐 통합사회, 통합과 이걸 다 들어야 되잖아요. 다 시험을 봐야 돼요. 수능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는 뭐 어머님들 거의 뭐 귀에 이렇게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수능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예요? 이거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전 수능과 어떻게 됐다? 예전 수능과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엄청 쉬워졌어요. 어머님 보통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이건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렵게 출제하면 말이 안 돼요. 이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거의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입시 전문가들은 이거는 어렵게 출제해서는 안 되고 어렵게 출제할 수 없는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에 조금 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수업들이죠. 이거를 아주 융합적으로 막 꽈서 이렇게 출제를 하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 수능에서의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뭐 난이도 부분은 높아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변별해내는 것은 국어하고 수학, 영어야 이제 뭐 똑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국어하고 수학에서 이제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죠?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현재 수학에서 이게 예전에는 선택교과 그래가지고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 문과건, 이과건 이제 하나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원, 확률통계 이거 하나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이 시험을 자칫 이게 문이과가 이제 같이 확률통계를 보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난이도에서 쉽게 이거를 출제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뭐 대수하고 미적분원은 여태까지 해왔던 거니까 그냥 똑같이 낸다 하더라도 여기서 확률통계에서 굉장히 좀 난이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봐서 이거를 만약에 좀 확률통계를 너무 쉽게 보면 좀 자연계 아이들, 좀 이과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다 그냥 싹스티 할 수도 있고 너무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확률 통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들을 좀 합니다. 근데 실제 뭐 이건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 과학 과목을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좀 했어요. 아이들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랬죠. 어쨌든 뭐 공대예요. 공대 학생이면 그 학교에서 먼저 실제적으로 그래도 고등학교 때 뭐 물원, 화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공부했던 아이들 있잖아요. 뭐 이런 아이들을 대학에서 좀 받아가지고 좀 공부를 시켰는데 가만히 어머님들 생각해 보면 만약에 과학이 공통과학으로 통합과학으로 돼버리면 이거는
애들이 투과목들도 만약에 정시파 아이들 있죠. 정시파 아이들은 물원, 화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투과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신경 써서 공부를 할까요? 고3 때? 안 하겠죠. 그 아이들은 아마 이것만 그냥 기립답 할 거예요. 내신으로 대학 가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것만 가지고 팔 거라는 거죠. 그럼 대학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학생들을 받아야 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능 성적만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분명히 부실하게 했을 거고 이 아이가 통합사회, 통합과학 공부만 해가지고 수능만 잘 볼 생각을 해서 만약에 대학을 가면 예전처럼 정시를 수능 100으로만 아이들을 그러니까 수능 점수로만 100% 아이들을 선발을 하게 됐을 때 이 학생이 과연 우리 학교에 와서 제대로 수학을 할 수 있을 건가, 공부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거죠. 수능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요새 지금 정시에서도 예전에는 정시는 무조건 수능 100%로 뽑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그렇죠. 서울대 지금 내신 들어가요. 정성평가로 하지만 어떤 내신 들어가요. 고대 있죠. 고대는 정량평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26년부터 들어가는 학교가 어디예요? 어디죠? 연대. 연대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 보겠다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신 성적 보겠다. 한양대 보겠다는 거죠. 성균관대, 사범대에서 평가하겠다 이런 거죠. 사범대만 일단 평가해 보겠다. 그 다음에 부산대 의대하고 치의대 그 수능만 가지고는 안 보고 내신도 좀 반영하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수능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2028학년도부터 바뀌는데. 근데 왜 대학에서는 미리 지금 이걸 이렇게 해요? 이때 가서 하면 뭔가 자료가 없으니까 미리 시행해 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도 좀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그리고 수능 사실은 어머님들이 입시를 이렇게 겪어보신 어머님들은 이걸 아시는데 붙고 떨어지고가 수능 점수에 0점 몇 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붙는 아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최초 1등으로 붙는 애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아이 있잖아요. 그 커트라인의 점수가 뭐 몇 점 차이가 되는 게 아니라 0점 몇 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의 문제거든요. 수능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씌워버리면 변별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특히 아주 최상위권 학과들은 변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만, 예전에는 이제 뭐 수능만 이렇게 잘 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5등급제가 되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더 피곤해진 거죠. 예전에는 뭐 내신 성적 안 나오면 그냥 수능 봐서 들어가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이 구조 자체가 내신도 변별력이 좀 떨어지고, 그죠? 떨어진 거죠. 9등급제보다는 5등급 된 거면 떨어진 거잖아요. 수능도 변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두 개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신만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수능만 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버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제 면접이겠죠. 당연히. 수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게, 이거 아마 우리 강석 소장님도 이거 계속 얘기했을 텐데, 이게 서울대학교 포럼에서,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이 있었어요. 거기서 서울대학교는 앞으로 이렇게 뽑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수시. 수시에서도 뭐 이거 다 보는데 1단계에서 면접 좀 강의하겠다는 거죠. 지금도 면접 보고 있어요. 면접 보는데 그거를 좀 더 전문화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시에서도 2단계로 뽑는 거죠. 1단계에서 수능 성적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런 그 학생부를 다시 좀 뭐 정량이건 정성이건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서울대만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상위권 대학은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수시와 정시가 앞으로
대입 전형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수시는 이렇게 뽑고 정시는 이렇게 뽑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대 이게 올해 하여튼 2월인가? 하여튼 그때 했었어요. 포럼 해가지고 그때 나온 자료입니다. PPT 자료 중에 하나가 제가 그냥 빼서 봤는데 자료집에 나온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원래 주제가 수학이잖아요. 내신 분석하는 거니까 내신 분석을 뭐 이 정도의 좀 입시 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학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요. 여기 보면 모든 고등학교가 쭉 나와 있고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2024년도 기준이고요. 1학기 중간고사만 일단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고사만 기준으로 지금 정리한 표예요. 부교재들이 있는데요. 부교재 한번 쭉 보세요. 부교재. 주로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EBS 교재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거 EBS 교재입니다. EBS 교재고 EBS에서 나온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수록한 책이에요. 많이 아마 씁니다. 각 학교에서. 아니면 대부분이 이제 학교 프린트들을 많이 써요.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책도 있는데요. 올림푸스 고난도도 EBS 교재예요. EBS 교재인데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 교재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교재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그 다음에 최강 TOT 이런 것들을 쓰는데 영덕여고에서 굉장히 좀 의욕을 발휘해서 이거를 썼는데 너무 이제 학부모님들이 반발이 많아서 너무 교재가 어렵다 등등의 얘기가 나와서 좀 하여튼 논란이 됐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좀 안 낸 것 같아요. 여기서 내면 진짜 좀 이거 막 변형해서 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내지는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교재는 그랬고, 보면 돼요. 올림포스라는 이 교재는 그냥 이것도 EBS 교재인데요. EBS 교재인데 이거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만 쓴 거는 아니고 대부분이 무슨 모의고사 프린트들을 쭉 주고 있어요. 모든 학교가 모의고사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고 있는 부교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1등급 컷을 보면 1등급 컷. 1등급이 지금 현재 이게 9등급 체계니까 4% 아이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한번 이 숫자를 쭉 읽어보시면 대략 어려운 학교 있죠. 어려운 학교는 1등급 컷, 그러니까 4%, 상위 4%가 보통 어려운 학교는 80점에서 끊겨요. 어머님들 80점이면 몇 개 틀릴 것 같아요? 80점. 80점 몇 개 틀렸을 것 같아요? 보통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한 21문제? 한 문제? 이 정도. 21문제, 22문제. 몇 문제요? 3개? 3개, 4개? 네. 3, 4개. 그러니까 3개, 객관식 3개 틀리고 주관식 풀었는데 그냥 약간 부분 점수 받는 그 정도가 한 80점대예요. 80점대. 그러니까 3, 4개 정도 틀린 게 80점대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죠. 보통 90점대 끊기면, 90점 이렇게 끊기면 대체적으로 한두 개, 하나, 두 개 정도. 주관식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 받는 것도 있고, 까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점수 폭으로 보는 게 맞아요. 학교별로 보면. 우리가 의미 있는 건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일반고 기준으로? 여기까지예요. 그죠? 여기 2등급까지잖아요. 여기 11%니까. 여기까지가 의미가 있는데, 요 2등급까지의 점수를 보면 대략 몇 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게 5등급제로 바뀌니까,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2등급까지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략 몇 점이다? 80점 전후예요. 80점 전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해서 80점 전후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난이도는 조금 조정이 될 거예요. 지금 4%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집어넣는데, 지금 10%까지를 이제 걸려내는 작업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좀 난이도는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점수대로 보면 대략 한 80점대 정도로 끊길 가능성이 크다. 80점 전후로. 그렇잖아요. 80점 전후로 끊길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아마도
뭐 한 3문제 정도? 그죠? 3문제 정도까지를 아마 허용하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시험을 봤을 때 한 21문제 되면 3문제까지는 좀 뭐 틀려도 되는 시험? 그 정도로 보는 게 아마 합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3등급까지가 23%거든요. 23%. 이게 9등급 체계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9등급 체계니까, 여기까지가 23%니까, 아까 5등급 체계에서 23%가 돼버리면 이제 2등급이잖아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우리 일반고 아이들이 다 아까 같이 모든 게 1등급으로 찍을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하고 2가 섞일 거니까. 1하고 2가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3등급까지 점수로 보면, 여기 3등급까지 점수를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한 70점 정도? 3등급까지가 한 70점? 어려운 시험지는 뭐 60점. 한 65점 전후가 되겠네요. 그죠? 현재 난이도로 보면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건데 뒤에 가서 좀 분석을 좀 더 해볼 텐데, 학교 시험이 이래요. 수능도 그렇고, 현재 올해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기사를 봤더니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 문제는 안 내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수학에 있어서. 킬러 문제는 배제하겠다. 근데 킬러 문제를 안 내면 누가 좋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안 냈을 때 가장 혜택을 받는 집단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건 학교 시험이건 간에 킬러 문제를 안 내. 그러니까 킬러 문제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손대기가 그러니까 웬만한 아이들은 손을 못 대는 그런 문항들. 그런 문항을 내면 가장 혜택을 받는 집단은 최상위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킬러 문제를 안 내면 오히려 만점자는 늘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아이들은 오히려 그 킬러 문제가 안 나오면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상위권 아이들 있죠. 상위권 아이들, 중위권 아이들은 오히려 킬러 문제를 안 내잖아요. 시험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난이도 조절을 아주 어려운 문제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좀 아리까리한 문제로 그게 많은 거예요, 문제가. 어정쩡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제를 안 내면 오히려 상위권 아이들 있죠. 최상위권 아이들은 오히려 다 만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점자는 늘어요. 만점자는 느는데 오히려 거기 1등급 막 이렇게 간당간당했던 애들 있죠. 이 애들이 확 떨어져 버려요. 1등급 언저리에서 이렇게 놀았던 아이들 있잖아요. 모의고사 봤을 때 이 애들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뭐 아주 간단하게 극단적인 걸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킬러 문제가 있을 때는 한 2-3문제가 어려웠어요. 나머지는 쉬웠어.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2-3문제 중에서 나머지 다 풀고 3문제 가지고 한 문제만 찝답하고 나머지 2문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1등급이에요. 근데 킬러 문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냐면 3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한 7-8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어정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했다는 게 어정쩡하게 중킬러로 나오다 보니까 그 중킬러를 애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1등급 건저리에 들었던 어정쩡한 상위권 애들은 내려가는 거죠. 점수가. 그래서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내신도 보면 어려운 시험지에서는 우리가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험은 이 고난도 문항, 이게 뭐 중킬러 문항이에요. 아직 뭐 킬러 문항도 아니고 그냥 뭐 어려운 문항들이 5-6개가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시험지는 한 3-4개 정도가 어려운 문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학교 한번 보세요. 1등급이 96이에요. 그냥 하나 틀린 거죠. 그죠? 그리고 2등급이면 이렇게 돼요. 이 학교는
아주 일반적인 시험지를 낸 거예요. 한 3, 4문제 정도가 어렵고 나머지는 그냥 풀만한 거. 이렇게 낸 거죠. 내신 시험은 50분이거든요. 50분에 21문제 정도를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스피드하게 풀어야 돼요. 정확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높은 학교들 있죠. 이렇게. 물론 이건 중간고사만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거예요. 뭐 기말고사도 이렇게 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웠던 학교는 좀 어렵게 내면 되겠죠. 아이들 좀 변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지로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어려운 시험지는 5-6개가 되고 일반적인 시험지는 3-4개가 되는 거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식의.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수능은 수능은 보통 1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식인데요. 객관식 끝에쯤 끝나주는 요 부분이죠. 13, 14, 15. 요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22번까지가 단답형. 그냥 단답형 문제인데 21번, 22번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현재 요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이거 잘못됐네. 여기가 확률 통계인데, 확률과 통계인데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에서도 29번, 30번이 어려운 건데, 이건 뭐 수능이고요. 우리는 지금 내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내신은 어려운 학교는 5-6개, 그 다음에 쉬운 학교는 3-4개.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그냥 예시를 들었던 거는 제일 좀 어려운 학교가 분당 중간고사 때 81점이거든요. 81점인데 1등급 컷이 81점이에요. 물론 그보다 더 어려운 학교들도 여기 뭐 좀 있긴 한데 분당에서는 이 학교가 제일 중간고사 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81점. 1등급 컷이. 이 학교가 어떻게 출제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원본을 올려도 됐는데 원본을 올릴까 분석지를 올릴까 그랬는데 원본을 올려도 뭐 서로 통이 안 되니까 이걸로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 이 학교를 보면 지금 이게 별 4개짜리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쉬어봅시다. 별 4개짜리가 요 1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낸 거예요. 어려운 게. 그죠? 별 4개짜리가 어려운 거니까. 중앙고등학교 6개 낸 거예요. 6개. 더군다나 아이들은 보통 앞에는 이렇게 별을 하나 이렇게 되니까 쉽잖아요. 쭉 풀어나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별 4개짜리가 탁 나타났어. 애들이 여기서 시간을 왕창 잡아먹은 거죠. 애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첫 중간고사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앞에서부터 분명히 좀 쉽고 뒤에 가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런 복병을 딱 만났어. 이제 멘탈이 나가는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거야 계속. 그리고 특히 좀 약간 포기하는 학생들은 빨리 포기하고 넘어가는데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만점을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데서 딱 걸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거죠. 11번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놓은. 이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비교 보면 주로 이제 출제됐던 게 어떤 것들이에요? 다 학교 프린트 변형인데 뭐 어려운 것들을 보면 다 학교 프린트 변형이죠. 변형인데 대부분이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모의고사 문제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똑같이 내지 않아요. 변형을 하죠. 숫자도 바꾸고 뭐 하여튼 문제도 변형하고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는 거죠. 아까 중앙고등학교의 부교재는 뭐였다고요? 그냥 학교 프린트예요. 학교 프린트가 어떤 프린트예요?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뚝 던져주고 풀어. 근데 거기 그 중에서 그거를 똑같이 안 내고 이제 변형을 한 거죠.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그리고 여기 보세요. 논술형 이거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18번이고 논술 문제가 이제 이 서술은 감점이 있는 논술형 문제가 3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전체 21문제란 말이죠. 21문제 논술형 어려운 문제 배점이 몇 점이에요? 8점이에요. 이거 하나 못 풀었다. 이거는 뭐 쉬운. 이거를 앞에 푼이라고 이거를 못 건드리면 24점이 까져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81점이라는 게 4.6점짜리 이거 3개 틀리고 여기서 부분 점수 받아가지고 대략 81점 정도 나온 게 1등급 컷이라는 거죠. 예측해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시험지 분석해보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시험지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좀 약간 심한 학교죠. 6개나 나왔으니까 어려운 게. 그리고 이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모의고사는 30문항인데요. 어려운 게 어디에 있어요? 주로 29번, 30번, 21번, 여기가 주로 그 밭이에요. 그게 중킬러 또는 킬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예요. 29번, 30번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한 6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굉장히 숙달되지 않으면 1등급을 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면 학원에서 막 딥다 양으로 막 많이 풀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게 뭐 교육적으로 옳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단 차치하더라도 하여튼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험을 잘 보게 하려면 굉장히 숙달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지는 이렇게 돼야 돼요. 거의 요 몇 문제 있잖아요. 어려운 거를 빼고는 이 6문제를 빼고는 진짜로 한 10분? 15분? 10분? 15분. 네, 다 풀어버리고 50분이거든요. 전체 시간이.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다 풀어버리고 그냥 보자마자 탁탁탁 써야 돼.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뭐 별 3개짜리 이런 데까지는 문제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푸는 거죠. 그냥. 그 정도가 돼야죠. 뭐 이걸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어서 못 풀어요. 그렇잖아요. 다 풀어버리고 나머지 시간 배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운도 따를 수는 있어요. 찍기, 그죠? 객관식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쭉 풀고 그 다음에 주관식을 손을 대죠. 그렇잖아요. 이게 점수가 많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차하면 찍는다 이런 기분으로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뭔가 이 전략을 세워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아주 최상위권이 아닌데 그래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진짜로 이제 풀 수 있는 거를 전략적으로 풀어야 돼요. 내신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어쨌든 정확하게 이것도 하고 걔네들은 이제 막 계산 속도가 그 정도 나오진 않으니까 수학이 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꼼꼼하게 쭉 풀고 여기서 지금 6개 중에서 그죠? 6개 중에서 좀 찍을 수 있는 건 찍고 그죠? 찍을 수 있는 건 찍고 나머지에 좀 집중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2등급 대 있죠. 1등급은 아까 이런 시험지에서 80점이라고 한다면 2등급 대 정도의 점수를 어떻게 맞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9등급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80점 정도를 여기서 이제 맞춘다고 생각하면 해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중요한 게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는 건 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다. 주로 대부분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그냥 프린트를 던져주고요. 풀으라고 하고 그 대신에 이것을 문제를 풀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걸 양치기식으로 풀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거 모의고사 변형 문제 있잖아요. 이걸 양치기로 푼다? 하루에 막 20문제, 30문제씩 못 풀어요. 풀 수도 없고 그거 뭐 답 보고 푼다고 해서 나중에 갖다 또 밀면 또 몰라.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꼼꼼하게 나눠서 풀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학습하지 않는 한 좀 쉽지는 않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가르쳐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그래도 너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던져주잖아요. 그럼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루에 5문제씩을 풀어도 충분히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 기준에서, 일 기준에 5문제씩을 풀어도 풀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하루에 한 문제를 풀기도 너무 힘든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얘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넌 5문제를 풀도록 해야 돼 한다고 해서 걔가 그걸 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이게 조절을 좀 해가면서 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 여기 좀 오타가 너무 많아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게 디자이너한테 좀 넘기면서 깨졌는지 뭐 말도 안 되는 막 오타들이 많은데 대충 뜻은 뭐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그럼 공부를 해야지 내신이나 수능에서 아이들이 이제 고득점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체적으로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처음에 배울 때는 개념과 유형을 가리키고요. 개념을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공식을 무조건 외우게 하지 않고요.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 속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연습시키죠. 맨 처음에 반드시 모든 학원들이 다 그렇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안 가리키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가리키죠.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시키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문제를 좀 더 풀면서 이런 개념들이 좀 더 이제 머릿속에 구조화되고, 머릿속에 이제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식도 뭐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배웠던 개념들이 좀 더 이렇게 폭이 좀 넓어지면서, 이 그 단원과 단원들이 연계되어지고 구조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문제를 풀면서, 심화 연습을 하면서 좀 더 이러한 내용들이 더 풍부해져요. 문제를 풀면서 풍부해지고, 이제 그런 학생들은 좀 더 이런 고난도 문제들, 아까 했듯이 그런 킬러 문제나 준킬러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되면. 보통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여기까지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까지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여기까지 가기도 굉장히 벅찬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벅찬 아이들을 막 여기까지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게 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경험하는, 저도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 가리키면서 느끼는 것들은 그 아이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린다고 이렇게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심화까지는 해야 돼요. 무조건. 심화까지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좀 안 된 아이들은 좀 선생님들이 좀 엄선해서 문제량을 좀 보통 되는 아이들은 하루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문항수로 보면 한 30문제 푼다라고, 그러니까 전체 한 주에 뭐 한 30문제 푼다라고 가정을 하면 고난도 문제를, 또 뭐 안 되는 아이들은 뭐 일주 기준에서 뭐 20문제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제가 보면 하루에 한 문제라도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아이가 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건 좀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고,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를 완전히 좀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보통 1등급 아이들이고요. 여기까지 가는 아이들이, 여기까지 좀 잘하면 그래도 2등급은 나오는 아이들이죠. 2등급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보통, 이건 그냥 저희 학원 예시예요. 저희는 이제 중위권, 상위권 또는 하위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중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재를 구성할 때 저희는 크게 이제 한 5단계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교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신 교재예요. 이거는 내신 교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 중상위권 아이들은 요 A, 내신 기출 부분 있잖아요. 내신 기출하고 기출 문제 중에서 필수 유형 문제들 있죠. 꼭 좀 풀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빼요.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개념부터 내신 교재 할 때 요거 시키고, 그 다음에 단원별 심화 문제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요. 그냥 이거 최고 난도 빼고요. 단원별 실전 심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B 정도의 수준은 한 상위 7% 정도 아이들이 풀어나는 문제예요. 요거는 한 상위 진짜 한 4% 정도 되는 아이들이 푸는 문제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은 4% 문제들은 그냥 모의고사로 그냥 해결하게 하죠. 왜냐하면 내신에서 어차피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니까 이것은 반드시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A, B, D 요 세 개를 묶은 책이 이 책이에요. 저희 학원에서는. 요 까만 책. 이거를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만들어요, 선생님들이. 만든 걸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매년 기출문제도 업데이트가 되고 뭐 문제집들도 이게 뭐 모의고사 문제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요 세 개를 만든 게 요거죠.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분당 지역의 기출 문제집을 별도로 그 시험 20일 전에는 또 한 권의 책을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출 문제만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학교별 예상 문제집은 학교별로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수업은 무조건 학교별로 해요. 그러니까 시험 때만 학교별로 나눈 게 아니라 평상시 그 반편성 자체가 학교별로 돼 있어요. 낙생고등학교 반, 아니면 뭐 영동여고 반, 아니면 뭐 성남외고 반, 아니면 무슨 판교고 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 그래서 그 학교 프린트를 분석하고 이런 모의고사 문제에서 좀 출제될 만한 문제들을 여기다 이제 다 집어넣어서 학교별로 아예 책을 만들어줘요. 이건 성남외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다 선생님들이 따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학교별로 수업을 하니까 이제 그 학교 프린트 계속 받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출제될 만한 문제들 뽑고 유사 변형 문제 이런 것들도 뽑고 이렇게 해서 만들죠. 이 정도를 시켜야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 풀 정도가 되면 안 되고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중앙고등학교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학교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최소한 어려운 문제들은 빼더라도 나머지 문제들은 진짜 정광석화와 같이 풀어야 돼요. 다 풀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여기다 활용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절대로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 성적이 그러니까 50점대, 40점대 막 이런 거예요. 평균 점수가 50점 막 이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중위권 아이들이고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 이거를 빼요. 애들은 A를 굳이 시킬 필요는 없어요. 다시 뭐 유형 잡아줄 필요는 없으니까 최상위권 애들은 B, 단원별 심화, 그다음에 단원별 실전 심화. 그러니까 요게 7% 정도 정답률, 요게 4% 정도 정답률 되는 거 쓰고 모의고사 당연히 쓰죠. 그 다음에 최고난도 문제도 쓰죠. 최고난도 문제는 지금 요 아이들한테는 여기에 보면 요 교재가 있어요. 내일도 수고해라는 교재가 있는데 내일도 수고해. 여기에 일주일 분량을 고난도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좀 선생님들이 문제를 뽑아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주에 뭐 15문제다. 15문제를 풀어와야 돼요. 이게 수록이 돼 있어요. 칸도 굉장히 넓고 아이들이 거기다 풀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계속 시켜요.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 4개가 묶여진 게 요 책이에요. 지금 이게 뭐 여기 실전 심화라고 여기 좀 써 있는데 아까랑 좀 디자인은 비슷한데 실전 심화라고 써 있는 책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난도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내일도 수고해라는 요 책에다가 애들한테 주고. 그러면 아까 요 반 애들은 그런 거 안 시키냐? 아니에요. 이거는 반별로 요 반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그 마찬가지로 그 프린트를 해서 매주 줘요. 문항수는 좀 반별로 조절을 해요. 아이에 따라서 요 아이는 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7문제 아니면 어떤 아이는 뭐 5문제 아니면 어떤 아이는 뭐 3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좀 조절을 해서 이런 그 모의고사 기출이나 아니면 뭐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이라도 접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한꺼번에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다 못 풀어온다고 그냥 다 체크해 갖고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풀어줘봐야 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나중에 가면 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선생님이 풀어준다고 그래서 걔가 알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양을 조절해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키고 있고, 마찬가지로 2반 아이들도 이제 학교별로 교재는 만들어서 다시 시키고 있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내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조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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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마지막 쪽에 파이널이어서 보통 한 2주 전? 2주 전. 예. 예. 3월 달부터 하죠. 3월 달부터 해서 아예 학교별로 반편성을, 그러니까 시험 때만 해처 모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학교별로 반편성을 해요. 18개 반 다 편성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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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는 한 번 선생님이 계속 가면 되고 분위기도 조금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예. 약간 그게 문제 경향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는지. 그게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계속 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 틀이,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국어나 뭐 영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매번 부교재도 좀 바뀌고요. 부교재도 바뀌고,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게 물론 이제 핵심 내용들은 있잖아요. 그건 어떤 선생님이 보건, 뭐 제가 보건 어떤 관점에서 그 학교 선생님이 보건 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게 뭐 그런 것들은 관통되진, 그거는 똑같지만, 어떤 그 문제를 출제하는 것들은 뭐 똑같은 부교재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달라요, 그거는. 예, 그 패턴은. 그리고 난이도도 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의 차이점은 크게 있진 않아요.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중앙고등학교 이런 데가 어렵게 내는 이유는 아마 그 학교 애들, 좀 들어오는 아이들의 어떤 수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높은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을 좀 뭐 변별을 하거나 좀 그래야 될 필요성들. 물론 그게 실패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 바라봐서 너무 어렵게 내거나 이렇게 난이도를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돼서 출제를 하기도 하죠. 예. 예. 지금 저 화면에서 보면은 한솔고가 수상위권 내신 문제 안에 한솔고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예. 한솔고가 원래 자체적으로 처음 어려운 거예요? 한솔고도 뭐 이렇게 여기가 아주 어려운 학교다라고 구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또 아주 쉬운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모르죠. 한솔고도, 그러니까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출제하는 그게, 보통 보면 학교가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때 중간고사가 좀 쉬웠으면 그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기말고사가 좀 어렵고 좀 이렇게 변동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솔고는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아주 뭐 이렇게 아주 고난도 문항들을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많이 집어넣는 학교는 아닌데, 예전에 보면 약간 문제 구성을 좀 약간 아이들한테 그 아까 11번 이렇게 어렵게 출제하듯이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려운 문항들 앞에다 배치하는 뭐 이래서 좀 아이들이 좀 곤욕스러워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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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려웠던 거죠. 이 학교도 되게 어려웠던 거죠. 분석표. 이 분석표는 저희가 아까 제가 여기 분석했던 요 표 있잖아요. 요 표. 이거는 저희가 그 분당 맹모에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사실은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또 돼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분당 맹모 혹시 회원 가입하신 어머님들은 거기 이렇게 그 학교 분석지 수의학원 치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마. 아마 요거 분석지 다, 모든 고등학교 분석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 빼서 지금 여기다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매번
저희 학원에서 시험 보면 바로 그날 저희가 분석해서 올려드려요. 그쪽에다 좀 보내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이 학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등급 아이들은 좀 상위권 아이들은 어쨌든 상위권 아이들도 82점이면 이게 높은 점수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나머지는 확 무너진 거죠. 60점대 후반이니까 뭐 한 60, 한 뭐 7, 8, 9 뭐 요 정도로 된 걸로 보시면 되죠. 예, 어머님, 예. 보통 최상위권 아이들 있죠.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 그 아이들은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은 학교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학교별로 해야지 효과가 있는 아이들은 중상위권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은 학교별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는 게 의미 없는 아이들이 두 그룹이 있는데요. 아주 최상위권 애들하고요. 최하위권 아이들이요. 최하위권 애들도 학교별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애들한테는 기본을 좀 많이 가르쳐서 기본적인 점수를 얻게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그룹은 저희 학원도 별도로 운영을 해요. 학교별로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예. 학교를 나가기 전까지 예. 중3 애들이 예. 기말고사 보고 나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수료학원에 넣으면은 어떻게 얘네들을 훈련시키시나요? 수상하고 선행진도 했던 거. 그러니까 수상하도 시키고요. 수상하. 그 두 개 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선행했던 게 있잖아요. 그건 좀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해요. 혹시 모의고사도 풀리시나요? 아, 그럼요. 어떤 거예요? 자체 교재로? 예, 자체 교재도 보고, 그 다음에 학교 기출도 계속 풀려요. 그래서 점수를 중3 때 아이들이 자기 점수가 얼마인지를 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중앙고등학교 이런 거 시험을 봐봐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가는 학교가 이제 그런 학교인데 내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뼈저리게 느껴야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학원을 그만두는 아이들도 꽤 있더라고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런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켜요. 모의고사도 시키고, 예. 모의고사 결과를 예. 뭐 이렇게 읽잖아. 그러니까 게시도 하고 이러죠. 다 게시해요. 우리 아이가 몇 점 맞았는지. 예. 게시하고, 보통 그거를 가지고 반편성을 해요. 겨울방학 때 보통 한 4번, 5번 정도를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학교 기출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내면 또 좀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등급 컷을 아니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겨울방학 때 한 4번 정도, 5번 정도 시험을 봐서 그 다음에 학교별로 반편성하는 것도 학교별로 그냥 무조건 뭉뚱그려서 넣으면 좀 부작용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편성 봐서 그 성적 가지고 반편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 점수는 그건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결과지를 보내주냐 이 얘기잖아요. 예, 보내드려요. 예, 선생님들이. 또 없으면. 그때 한번 분당고 시험에 네. 분당고 담임 선생님이 되면은 네. 선생님이 계속 1년 동안 쭉 끌고 가시나요? 중간에 변동이 아니 계속 가죠. 고3까지요? 아니요, 1학년 때까지. 예. 그리고 2학년부터는 학교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2학년 때부터는 시험 자체가 학교고 뭐고 다 모의고사예요, 그냥. 수능입니다, 수능. 어차피 그때부터는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하는 게 그냥 내신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